바카스를 한 박스 까는 거죠.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제가.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진짜 자고 싶고. 근데 마음은 내가 보고 싶은 양이 아직 남아있고 2주 가까이 그러다가 끝난 날 실려갔죠. 오늘 모신 게스트는 법무법인 맑은 뜻의 강수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은 그 전국에서 20등 할 정도로 성적이 뛰어나셨는데요. 네.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죠. 네, 그럴 때가. 네. 네. 그 당시 목표는 무엇이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때 제 기억에 중간에서 좀 더 하위권으로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어머니 불러가지고 조금 인문계 가기가 애매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이 준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열심히 놀던 친구들이 우수수 있었는데 저만 전혀 희망하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쓰지도 않은 곳에 혼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가게 됐는데 반 배치를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150등을 했어요. 300명 중에. 담임선생님이 그 성적을 가지고 그 성적이 이런데 너 엄마 중간고사 몇 등 할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반에서 뭐 한 10등 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반에서 5등, 전교 45등 됐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등수 목표에서 한 등이 안 될 때마다 10대씩. 그러면서 이제 시범 삼아 몇 대를 때리시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정말 처음 그렇게 맞아봤어. 근데 처음에 시작은 진짜 무서워서 공부를 했어요. 정말로. 그게 무서워서. 무섭기도 하고 놀 사람도 없고 이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첫 시험을 쳐가지고 그 목표를 이뤘어요. 겨우 턱걸이로 그 목표를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니까 되네?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 승리감을. 하니까 올라가네? 처음 느낀 거예요. 근데 사람들 속에 말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 뺏겼다. 뺏겼을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등수가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어. 거기에 이제 자존심 상해서 사소한 감정적 동기 때문에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공부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은 뭐 다 비슷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뭐 한 7시까지 학교 가서 매일 야자 밤 12시까지 하고 집에 가면 한 12시 반? 그러면 그때 이제 가회 선생님 모셔가지고 가회하고 새벽 2시까지 이 생활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수학 같은 경우가 저를 참 힘들게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런 수단을 쓰셨어요. 교사형 문제집이 있어요. 샘플 3권 툭 던져주고 이번 주 안에 다 풀어와. 제가 원래 하던 것도 있는데 이걸 또 이제 가회로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완전히 이걸 압도해버리니까 저는 공부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사람은 보면 까먹고 유일한 방법은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내가 쏟아붓는 양이 많아야만 된다. 그거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여간 이 기간 동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쏟아붓겠다. 그 마음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치질도 걸리고 허리도 아프고 뭐 목 디스크 증상도 생기고 별의별 그걸 견뎠죠. 어쨌든. 네. 그때 뭐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바카스도 막 들어막히고 이제 제가 학교 중간고사하고 수능하고 겹친 거예요, 일정이. 근데 어느 것도 하나 놓칠 수가 없고 나는 1등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마음속에 방법은 잠을 줄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시 좀 넘어서 바카스를 한 박스 까는 거죠. 한 박스를 다 먹었어요, 제가.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카페인이 많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나도 진짜 자고 싶고 토할 것 같고 근데 마음은 내가 보고 싶은 양이 아직 남아있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꾸벅꾸벅 틈새로 자고 10분씩 2주 가까이 그러다가 끝난 날 실려갔죠. 링겔 맞고 누운 상태로 제가 저를 얻고 온 친구한테 야 책상 밑에 기술책 있거든 그거 좀 갖다 둬. 왜냐면 누워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면 다 빠져나가니까. 아마 지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워낙 어릴 때니까.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 자고 쉬는 시간 자고 점심 먹고 자고 토막잠 자는 걸로 버틴 거죠. 과연 무엇을 위한 몰입이었나요?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서워서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이제 시작의 계기였고 번개탄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오래 타려면 연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저희 아버지께서 법원 공무원이셨거든요. 이제 유년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 공무원도 어렵게 되셨고 주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러 가지 스펙들이 없으신 상태로 공무원이 되셔서 고군분투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법조계는 사람 간의 인맥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엄청나게 따진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이제 소외되신 채로 자식들을 건사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약주를 하시고 이제 저한테 나름대로 삶의 회한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하셨거든요. 그 약간 한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평범한 집이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없다, 적어도 나는. 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런 생각에 대신 아버지가 못 이룬 걸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누리니까 제2의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법조인이 돼야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죠. 서울대학교를 못 가시고 이제 고대 법대로 진학을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마인드셨는지 어떤 멘탈이셨는지. 학교에서는 서울대를 가는 게 중요하다. 법대가 아니라 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좀 낮춰서 경영대나 사회과학대를 내라. 저는 싫다고 했죠. 나는 그런 과 가고 싶지 않다. 나는 법학을 하고 싶었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뭐 배신자다 뭐 하여간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았죠 제가. 어쨌든 그때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쉽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정말 다 불태웠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딱 기간을 정해놓고 요때까지만 한다고 내 마음속에서 약속을 잡고 내가 다 쏟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짜내봐. 이거는 저와의 약속과는 다른 거예요. 집에서의 입장은 다른 것이 너는 지금껏 폭발적으로 성적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산술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 아빠 배신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이번 학교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또 워낙 아쉬우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한 번만 더 하면 서울대 법대는 간다.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불태웠기 때문에 서울대군 뭐군 그거는 상관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나와의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와의 약속을 배신을 해버리면은 에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내 스스로와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셨던 대학교에서는 되게 좀 농땡이 생활을 하셨던 걸로 네, 들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좀 무너졌다라고 표현해도 될지. 무너졌죠. 예.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도 여전히 축하를 받지 못하고 입학식 때 아무도 안 왔고 이제 마음의 상처가 이제 생긴 거죠 그때. 오, 당연하죠. 원래 잘하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공부를. 나름대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집을 배신했다거나 학교를 배신했다거나 이런 폄하를 들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일단. 그야말로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거죠. 그럼 난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질문을 하는데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마음에 울분은 차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술 마시고 술 취한 채로 자고 수업 가지 마 그냥 째! 이런 일탈을 처음 해본 거예요. 뭐 이런 뭐 반항심 비슷한 게 막 꽉 차서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수업도 거의 안 들어가고 매일 거의 술 마셨던 것 같아요. 매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빨리 붙어서 집이랑 연을 끊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간섭받을 일도 없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다. 뭐 이런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니까는 고갈되는 거예요. 이상한 회의감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전국 20등 했으면 전국에서 하다못해 200등 정도로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못해도. 그게 정의 아닌가. 많이 노력한 사람은 많이 누려야지. 온갖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다가 이제 시험이 계속 안 되고 그 무렵에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교회에 오라고 했었어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시고 했지만 교회 다니시고 신실하셔도 대입 이런 거 영역에서는 완전 철저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막 그렇게 쪼시는데 진짜일까? 신앙이라는 게 교회에서만 점잖은 척하고 집에서는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하든 반응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컸거든요. 뒤틀려져 있는 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를 데리고 오려고. 교회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저를 붙잡고 울어줬거든요. 눈물을 흘려줬었어요. 왜 울어?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오랫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이때까지는 채찍하는 사람만 있었는데 진심을 담아서 울어주니까 내 눈앞에서 나를 위해서 우는 광경은 처음 본 거예요 그때. 그 친구들의 그 위로가 5, 6년 동안의 그 방을 종지부를 찍게 해주는 그렇죠. 완전히 큰 전환점이 됐죠. 그러면 늘 분쟁의 중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또 대하는 고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제 직업적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다 허사이었다. 결과가 안 좋으면 모든 것이 다 부인되겠다. 그리고 여차하면 적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듣기에 유쾌한 이야기도 아닌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이런 얘기만 듣고 있어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그 얘기를 정신적으로 너무 고갈이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스트레스 속에 있고 많은 변호사들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지금은 기준을 마련했어요. 일단은 의뢰인들한테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러지를 않겠다. 우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초기에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모순점을 쳐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질 수 있는 것이 소송이다. 증거와 법관의 어떤 주관적 판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를 일단 하는 거고,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괴로울 때가 많은데, 비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소송의 승패 결과 때문에 사람들의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평생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완전 명운이 달라지고 회사가 막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빠짐없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충실히 듣고 많이 만나고 전화하고 했다면, 지게 되더라도 그 소송 결과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겁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감해주고 길게 그렇게 씨름했던 의뢰인들은 지게 되더라도 정말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처절하게 싸우기도 하고 막 저하고 언쟁 높일 때도 많고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우기시고 막, 토론의 과정들이 참 지루하고 어떨 땐 격앙되고 이럴 때도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그동안 좀 제가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미안하다. 졌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곳에서 혹시 변호사 필요하다고 그러면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모르겠어요. 한계를 좀 정해야 되나? 시간적 한계를? 변호사는 10년 안에 은퇴한다 이렇게 정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으로 살면서 지금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을 찾는 분들은 유쾌한 일로 찾진 않잖아요. 힘듦 속에서 변호사님을 찾는데 멘탈 케어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로서 멘탈을 케어하는 문장이 있는지,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의도하지 않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 이야기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이제 측은한 마음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있는데 겁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분쟁 속에 내가 공감을 하기 시작한 걸 넘어서서 자아를 투영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그 웅덩이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 변호사는 최대한 객관적인 지위에서 좀 냉철하게 논리력을 구사해야 되니까 좀 관망하듯이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들어가게 돼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들어가게 되는데, 잘 될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변호사님들이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보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 아동학대 신고당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권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아동학대가 정서적 학대 개념으로 넓어지면서 애한테 소리 한번 지르는 것도 학대고, 너 왜 인사 안 해? 일로 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를 학대로 봅니다. 다른 애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줬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학교가 무너지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왜곡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세요. 막 우시죠. 난 정말 억울하다. 부모에게 뭐 당한 이야기들, 수업 도중에 와서 머리 끄댕이 잡고 실판에 박히고 뭐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뭐 이루 진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지금 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사건 맡으면서 다짐을 하는 게,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 된 게 후회는 안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신 분들은 자기가 가던 길에서 다 암초를 만난 분들이고,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후회하시거든요. 소송 당하신 분들은. 그 한마디들, 그 일 시작하신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굉장히 좀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후회 안 받게 하는 게 그럼 승소 아니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진 않다고 보고요. 우리 선생님이 아동학대하는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세상 전부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적어도 외치겠다. 나는 아니까. 다른 사람이 오해해도, 그 학부모가 당신을 쓰레기로 매도해도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외치겠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그 과정을 계속 보여드리면 그게 위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위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의뢰인들하고 통화를 하시고, 사실 의뢰인들은 뭔가 우리 변호사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전화를 끊기 전에는 좀 그런 부분을 더 하시는 편이신지.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면 전화가 너무 잦고 많이 연락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감지를 하거든요. 제가 많이 지금 흔들려 하시는구나. 흔들림의 끝은 거의 뭐 다 놔버리고 싶다, 소송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길에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이제 깊이 대화를 하죠.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제가 다른 사건들에서 경험한 의뢰인들은 그런 말을 합디다, 저에게. 혹시 비슷한 생각이나 마음이 드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변호사는 거의 뭐 반 의사 같은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쳐버리면은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면 저는 변론할 수 있는 재료가 없어지는 거고,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또 제가 용납이 안 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면서 감정도 케어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직업 같아요.
변호사가 되셔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사실 좀 큰 단위의 돈을 벌게 되셨는데 그런 경제적인 변화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당장 다음 달, 뭐 다다음 달 걱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1,000만 원씩 들어오고,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더 막 몇 배씩 막 늘어나고 이럴 때도 있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뭐 흥분됐죠. 잘했구나. 그래도 이 길로 온 게. 처음에는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첫 번째로는 그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나에게. 그리고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이 들어온 만큼 나에게 책임이 더해지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왔으면 주머니에 그 이상을 채워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적정소득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내가 가족과 내 아들과 건강하게 재밌게 살 수 있는 적정소득 어느 정도일까? 이걸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개업 초기에는 뭐 그걸 생각할 수가 없고, 아직 우리 로펌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이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생각에 욕심을 많이 냈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고 평균적인 어떤 소득 수준이 생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지점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시는 예비 변호사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변호사는 아주 날카롭고 잘 드는 칼이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해서 우리 삶의 윤택한 식재료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누구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결국 그 칼을 잡고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변호사는 확실히 전문 직종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악의 화신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좋은 칼을 쥐게 된다는 것에 대한 희망과 열망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삶과 이 사회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종 중에서는 변호사는 손꼽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미 변호사가 되신 분처럼 내가 되면 그 칼 어디에 휘두를 것인가 계속 고민하면서, 또 그 고민 끝에 설레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모습에 내가 흥분하고 기대하고 두근거리고 그 이미지를 계속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겪어지는 하루하루의 일과 무지막지한 공부량과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이 거기에 근거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합격에 많이 주안점을 둘 건데,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내가 어떤 멘탈을 가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가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자질은 충분하시니까 결국엔 된다고 아예 전제를 깔고 되고 나서 내가 어디에 휘두를 것인지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맑은 뜻의 강수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변호사의 멘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